현재 기조로 간다면은 5분위와 1분위 간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방향인 거죠. 근데 5분위의 시총이 크니까 지수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2분위, 1분위 주택은 이제 상당 기간 잠잠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반적인 양극화 기조는 해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봤을 때 출산율 최저로 인구 감소, 1인, 2인 가구 증가하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돼 인구 구조 변화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끝단부부터 결국은 자산 시장은 조정은 말단부터 오거든요. 이미 우리나라에도 말단부터 자산 가격 조정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방인 건가요? 네, 지방 소도시, 소멸 예정 소도시 지역에 대한 비선호, 그리고 지금 그게 광역시까지 갔죠. 광역시 시장 전반적으로 비선호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도 5분위, 4분위, 1분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5분위 지역을 중심으로만 선호도가 올라가고 거기도 그러니까 1분위 지역이나 2분위 지역에 대한 비선호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서울도 5, 4분위가 랠리하고 1분위는 잠잠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1분위라고 할 수 있는 게 노원, 도봉, 중랑구 정도 되는 건데 그런 지역들 주택가격 매우 잠잠하고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자산 시장의 양극화는 이미 피크아웃 현상이고요. 그 현상을 그냥 저희는 목도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 소멸은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건데 장기적으로 그러면 서울의 집값은 계속 우상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질문이 좀 이제 약간 오버럴하게 좀 넓은 건데 그 현재 기조로 간다면은 5분위와 1분위 간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방향인 거죠. 더 벌어지는 방향인 거고 근데 5분위의 시총이 크니까 지수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2분위, 1분위 주택은 이제 상당 기간 잠잠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땐 심대한 갈등 요인이거든요. 심대한 갈등 요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지방에 집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좀 더 대도시로 가고 대도시에서 좀 더 저렴한 아파트 갖고 계시면 좀 더 비싼 아파트에 살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지방에서 있는 분이 서울로 온다든가 조금 더 어쨌든 내가 좀 더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미래에 어쩔 수 없는 흐름에서 내가 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방에서 소위 살아야 되는 직장이 거기에 있는 경우에는 돈을 보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매수의 지방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추세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계좌 이민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계좌 이민이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내 이민 중입니다. 지방 부동산에서 계좌를 서울 부동산으로 이민시키고 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서학개미가 돼가지고 자기 몸이 이민 갈 수는 없으니까 계좌 이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국내 계좌 이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게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3년은 이제 이런 게 너무 심했고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는 소위 서울 일극주의가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심화된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5분위만 강세인 건 아닌데 5분위, 4분위, 3분위, 소위 서울 상위 40% 이거랑 다른 지역이랑 또 좀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요런 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범위가 좀 더 넓어서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뭔가 이제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치만 전반적인 양극화 기조는 해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양극화 되게 공감 가는 게 고향이 대구라서 전 제주니까 완전히 대구에 저희 집 대구에 아버지 살고 대구 어느 구 쪽에 계신데? 저희 달서구요. 그렇구나. 요새 달서구도 그러니까 대구 기준으로 괜찮은 데잖아. 학교 많고 아파트 많고 완전 주거 밀집 지역인데 수성구만 5분이니까 달서구 지역까지 강세가 아닌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서울에 제가 21년에 집을 샀는데 하락도 있었고 상승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는 결국에는 집값이 좀 어느 정도 올랐는데 대구는 전혀 하나도 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자산 격차라는 게 정말 어딜 사느냐가 맞아요. 저도 제주도가 고향인데 제주도 갈 때마다 가끔 제 친인척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주도는 10억 넘는 집도 보기 어렵거든요. 10억 넘는 집을 그건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를 가도 거기 광산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볼 수도 없었고 근데 여기는 10억 넘는 집이 아니고 서울 5분위는 평균 31억이잖아요. 그러면은 31억짜리 집들을 저희는 맨날 보고 사니까 저 집값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방에서는 완전히 별세계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 안 보면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국 같은 단일 커뮤니티 국가에서 이런 양극화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거가 이제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장되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정부에서도 굉장한 불안 요인이라고 생각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좀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1인, 2인 가구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평형과 25평 사이에서 고민하는 투자자분들 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는 국민평형 84제곱 이거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시대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84제곱은 사실 이제 그냥 맥락 없이 만들어진 평형이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평면인데 OECD 기준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40제곱미터 정도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쪼개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1명, 2명, 3명, 4명이 있잖아요. 그럼 40, 80, 120, 16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근데 여기서 소위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을 하죠. 발코니 확장을 하니까 전용 59가 확장하면 80이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 25평, 34평이 왜 논란이 있냐면 평면이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3웨이 판상형으로 방 3개가 빠져나오고 방 3개 화장실 2개가 나오니까 면적 차이만 있는 거예요. 포토샵에서 그 대각선 잡고 늘린 거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34평이 살기 좋죠. 좋지만은 25평이 동일한 평면을 제공하니까 결국에는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은 25평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가격 차이가 많이 없다면 34평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새는 25평이 너무 떠가지고 34평이 상대적으로는 면적비 밸류가 높아지니까 34를 선택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25평이 강세였습니다. 근데 똑같은 맥락으로 38평부터 방 4개 되거든요. 그 38평부터 45평이 또 방 4개 커버리지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45를 잡는 것보다 38, 39를 잡는 게 낫겠죠?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래서 38평대라는 평형대가 앞으로 매우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그 수요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뭐 0.5명이라는 값은 통계에나 있지 실제는 0.5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럼 역설적으로 또 뭐가 부족한지도 나오는데 40제곱미터 아파트가 없어요. 그냥 일부 정말 초거대 대단지에 잠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40제곱미터의 그런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나와주는 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걸 짓는다고 하면은 정말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집을 살 때 가장 고민이 되신 분들은 사실 1주택자분들은 엄청 많은 고민을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갈아타기라는 선택이 있는 거니까. 그거 말고는 어쨌든 뭐 밑으로 갈아타려고 하진 않으니까.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어디에 살지도 고민이지만 이제 이게 집을 사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언제 사야 될지, 어쨌든 우리나라 자산의 70%가 집이라고 하는, 어쨌든 그만큼 집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 이후에 고려해야 할 점이라든가 지표, 내 집 마련 타이밍 뭐 좀 잡으면 어떻게 좀 좋을까? 뭐 내가 최저점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꼭지는 안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저는 이제 타이밍을 잡으려 하면 할수록 집 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2020년이든 지금이든 맨날 하는 얘기는 자기 소득의 8배 이내로, 자기 원리금 상환을 소득의 30% 이내로의 기준에 들어간다면은 그러면 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지. 그 다른 막 시장이 오를 것 같으니까 사고 이제 내릴 것 같으니까 팔게 되면은, 그러면 그렇게 사기에는 거주주택 사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산의 이제 거의 소위 7, 80% 이상을 다 부동산으로 과매입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상당 기간 부동산이 원리금 갚느라 다른 부분을 못하게 되면서 인생 많은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DSR이 있는 이유가, 지금 DSR도 세전 기준 DSR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세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더 까다로워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전 기준 DSR 하고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세후로 자기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한국은 수도권 평균 20%를 써요. 그러면 수도권 평균으로 자기 소득의 20%를 주거비로 쓰고 있는데 나는 30% 넘게 쓰고 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쨌든 자기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몇 개 잘 지키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냥 너무 타이밍을 보시려고 노력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재명 정부 시대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에 좀 기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전혀 기여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증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안정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플러스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시차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플러스 1년, 2년, 3년 차이는 멸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간 임차주택이 멸실되는 효과로 인해 가지고 임차료 상승을 가지고 오고, 멸실발 임차료 상승이 3년 이상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 임차료 상승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강세장을 용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4년 차부터 그러면 동시에 준공되냐? 그게 아니죠. 3년간 멸실됐죠?
그럼 연 10만 멸실 됐다 해볼게요. 그럼 30만이 없어졌죠? 근데 4년에 중복되는 게 30만이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4년에는 한 12만 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18만 원 멸실된 거고 4년 차도 멸실될 거 아닙니까? 한 10만 원 멸실되겠죠. 그러면 여전히 28만 원가 멸실된 상태가 되거든요. 결국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주택 멸실을 장기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임차 수요 강세를 만들어내고 임차료 강세, 매매가 강세로 이어지고 준공된 이후에는 입지 환경 개선과 상품 가치 개선으로 또 임차료 상승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비사업 활성화는 임차료 상승과 매매가 상승으로만 연결되지 단 한 번도 임차 시장 안정이나 매매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준공되는 시점에 딱 그 한 6개월 정도 길게 봐도 그 정도만 그냥 전세가 많이 공급되니까 잠깐 전세 시세가 힘을 안 받고 근데 어차피 2년 후에 갱신할 때는 다 시장 가격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확산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다 허구입니다. 이재명 정부 시대 근데 재건축 재개발 뭐 주목해야 하는 곳은 있을까요? 아니요. 이재명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사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결국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가 아니라 좀 더 촉진하겠다고 하는 그 윤 정부의 정책이 지금 승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지도 이제 제출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데? 어디겠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지. 그러니까 5분위 지역에서 4분위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이 그러니까 자기 금액 따라 가는 거지만은 자기 금액에서 이제 가장 높은 지역을 살려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미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정비사업 시장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규제보다는 완화와 활성화 기조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돌려 말하면은 정비사업의 장기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인식을 시장에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제 현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색깔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토호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 어쨌든 서울시장님이 토호제를 풀었다가 묶었는데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에 서초구에 있는 강남구 쪽에서 토호제 굳이 자기는 묶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 비슷한 코멘트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일부 지역이 집값이 오르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세금 많이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얘기했는데 토호제 확대 가능성이 높은 후보 지역은 어디이며 지금 서울 4분이죠. 마포 성동 같은 데가 그쪽이 또 토호제 묶일 수도 있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토어제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니까 물가 상승률을 완전히 초월해서 초과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 0.7이니까 저희 물가가 월간으로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보면은 월간으로 치면은 거의 월에 한 3에서 4%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마포성동 토어제 당장 지정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묶이면 어떤 좀 파급 효과가 그러면 또 풍선 효과. 그러니까 토허제 절판 마케팅이거든요. 지금 토허제 절판 고 LTV 랠리니까. 토호제가 안 묶이면 또 바로 밑에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오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방식의 풍선 효과를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어제가 되면 어쨌든 투자 수요가 들어가진 못하고 자기 자본으로만 들어가니까 그런 방식으로 물론 이제 실거주를 하면 되니까 대출 받고 들어가면 되긴 하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풍선 범위는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토어제 재지정하게 된다면은 3분위 가격대까지 가격 강세가 전이가 거의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측에서는 이제 그런 코멘트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이게 서울시장님과 논의해가지고 토호제가 풀리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정부 시절에? 네, 전 토호제 다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만 고 LTV를 살려놓고 풀면은 더 높고 뾰족해질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현재 LTV 랠리잖아요. LTV 72, 80이 만드는 그 LTV 랠리인데 그거를 살려두고 풀면은 뭐 이제 기름 붓는 거고 그거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고 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정상화 될 것 같거든요. 수요가 분산되면서. 지금은 토어제로 묶으면 묶을수록 풍선이 더 높고 뾰족하게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어메니 부동산 상승장이 맞나요? 그럼요. 혹시나 근데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 유튜브 상에 있긴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을 단기 강세라고 보는 경우에는 결국은 하락이든 상승이든 시간축을 넣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단기 스파이크는 나오니까요. 지금 혹시 하락 얘기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영상이나 저는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은 2014년부터 21년까지의 장기 구조적인 상승장이 있었고요. 22년부터 25년까지는 약세장이었어요. 그냥 약세장 속에서는
그냥 그 일부의 스파이크만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똘똘한 5분위만 잠깐 스파이크하고 말고 하는 건데 저도 지금 중장기적인 약세장이라는 뷰는 변함이 없는데요. 올해 5, 6월이 뭘 바꾸고 있냐면은 그 약세장은 5분위만 좀 셌었었는데 스파이크는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으로 변하고 있는 그 전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약세장 뷰를 계속 봤었고 그냥 단기 스파이크니까 별로 작년에 아무리 반포병 걸렸어도 그거 어차피 서초구민들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전체 부동산 시장에. 그래서 그냥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서울 5분위를 넘어서 서울 4분위, 서울 3분위, 경기도 5분위, 경기도 4분위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그럼 수도권 강세장이란 말이 되거든요. 그럼 수도권 강세장에 갔을 때는 2, 3개월 한 개 일부 지역만 스파이크 있는 거랑 완전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강세장인 거죠. 지금 그 전이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강세장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3년에도 이런 일은 있었고 24년에도 있었고 이거를 그냥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정리를 통해 가지고 그냥 정부가 청와대가 나서지 않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었던 건데 지금 그걸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렇다면 놔두고 있다는 그 행동 자체가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다. 안 잡는구나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강세장이 번져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지방 부동산 집값은 앞으로 회복이 어렵나요? 아니면 지방 부동산이 회복하려면은 이것도 결국 수도권 3분위까지 다 올라야지 지방 5분위가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냅둔다면은 그러면 지방 부동산도 회복을 할 겁니다. 이거를 계속 냅두면은. 생각해보니까 지방에는 또 부동산에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서울의 3분위, 뭐 수도권에 경기도 이런 데 분위기가 올라야지 지방도 붙으니까 지방은 좀 어느 정도 올라줬으면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맞죠. 이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그 지지 세력의 컨센서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오르게 냅두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을 불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임차 가구 전반적으로는 다 불만족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시장 안정화에 대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유주택 가구가 한국의 60%지 않습니까? 그 유주택을 전부 다 띄워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버렸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자산 보수 정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죠? 자산의 보수화 정부. 그러니까 저희가 리버럴이란 말을 쓸 때 지금 보시면은 자산 가격에 대한 하향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 가격의 장기 우상향을 추구하지만 성향은 좌성향인 자산 보수 세력이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더 설명해야 됩니까? 더 설명해 주세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자, 현재 그러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어떤 상황이고, 요거 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나요? 새 정부에서 추경을 하면서 미분양을 3년간 1만 호를, 준공전 미분양 1만 호를 반값에 일단 매수해주고, 그 다음에 환매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종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준공 미분양 3,000세대를 매입하는 거를 해가지고 수행을 했는데 새 정부는 건설 중인 미분양 또 10,000세대를 매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분양 대책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PF 관련해서는 또 어쨌든 관련해서 여러 지원 정책들을 쓸 거고 지방 주택 경기를 살리는 그런 대책은 뭐 새 정부 들어서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미분양 매입 호수 자체도 3,000건이 아니라 이제 10,000건으로 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주택협회나 이런 쪽 건설 관련 단체에서는 야 10,000세대도 부족하다. 지금 미분양이 7만 세대인데 준공 미분양이 얼추 3만이거든요. 그러면은 미분양 전체 7만인데 더 사주라 막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지방 경기 살리는 대책은 앞으로도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도 조금 있는데 이익은 사유하고 손실은 국유화하는 되게 모조 자본주의다. 그런 비판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네. 네, 맞아요. 근데 이 모조 자본주의는 주식시장부터 그랬거든요. 연준부터 그랬으니까. 2008년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할 때 QE로 부실 모기 채권들을 사줬으니까 그때부터 모조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게 좋게 표현하면은 좀 케인지안인데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은 모조 자본주의가 되는 건데 지금 전 세계가 모조 자본주의가 된 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이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나 하락을 용인하는 유도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은 안 쓰겠구나라는 그런 또 안도감을 더 갖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대 강력시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부산부터. 5대 광역시는 그러니까 부산이든 울산이든 광주든 네, 5대 광역시 내내 다 마이너스고 심지어 대전까지도 그런데 5대 광역시가 그래도 5분위 가격이 뭐 약간
미세하게 해가지고 0.0 몇 약간 네. 이런 변화를 일부 보이고 있지만 합산해서 보면은 결국 마이너스고 인천 포함해서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5대 광역시 시장이 아직 살아났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 계시는 분들이 20년, 21년 그 광세장일 때는 지방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게 비율로도 나와요. 5대 광역시 부동산 거래에 서울 거주자의 구입 비중이 나오거든요. 그게 원래 15% 남짓이었는데 25%까지 떴었어요. 21년에. 그게 지금 서울 투자자들이 다 물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달서구가 됐던 아니면 해운 부산 어디가 됐던 광주가 됐던 투자를 막 늘렸었는데 그게 회복 못하고 지금 다 물려 있으니까 이분들 포지션은 다 물려 있는 포지션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의 주인공은 이런 과거의 다주택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는 지방 취득세 중과 세금 고쳐달라.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방주택도 살 수 있게.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똘똘한 채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똘똘한 채 시장이어가지고 서울 5분위가 강세로 가는 거니까 오히려 다주택자를 용인해주는 방식으로 가야지 똘똘한 채가 풀리면서 지방으로 올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그런 상황일 정도로 지금 현재 지방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투자라는 거는 강세장에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약세장에서는 돈 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실력이 엄청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도 2014년부터 21년까지 대응하셨던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다 수익이 났지만은 22년부터 24년까지 대응한 사람들은 좋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국장도 한국 주식도 22년부터 24년까지 약세장이었으니까 22, 23, 24, 3년 동안 돈 번 사람 찾기 쉽지 않고, 그리고 반대로 미국 주식은 17년부터 24년까지 내리강세장이었으니까 미국 주식 한 사람은 다 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 주변에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게 미국 주식 돈 벌었다가 물렸다는 사람이 올해 상반기에 좀 많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뭐 과거랑 올해랑 작년이랑 올해랑 드라마틱한 주식 운영 실력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시장이 약세장으로 전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시장 색깔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방 부동산 경기는 현저한 약세장이에요. 그래서 이 현저한 약세장은, 그러니까 서울 강세장이랑은 또 비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 약세장 속에서는 뭘 해도 그게 투자든 어떤 뭐 주거를 구입하는 거라 하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성과가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게 강세장으로 전환하게 된다면은 매수를 하셨다면은 투자 성과가 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뭐 상승하라 그러면 보시지 말고 구조적인 강세장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잠깐 스파이크가 있을 뿐이고 전반적인 약세장 기조가 이어지는 건지에 대한 그 시장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년, 24년까지는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대응을 권장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5월, 6월에 분위기를 보면서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머리가 아픈 상황이 된 거지만, 이대로 냅둔다면은 강세장 분위기로 변할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런저런 간단한 걸만으로도 다시 원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왜 안 할까 하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을 뿐이고, 구조적 강세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고, 약세장일 때는 뭘 안 하는 게 맞죠. 부동산을 홀짝 게임처럼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고 코멘트 한번 하셨던데, 그 의미가 뭐고, 투자자들이 이러한 단기적 시각에서 벗어나게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생각은 뭘까요? 그 질문의 답을 제가 미리 한 것 같은데, 상승과 하락만 바라보기보다는 가로 세로 축으로 봤으면 좋겠는 게, 가로는 시간이고 세로는 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승이 단기인가 중기인가 장기인가라던가, 그리고 지금의 상승 강도가 소수점 첫째 자리 0.1대냐 0.2대냐 0.3대냐 그 이상이냐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세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장기 구조적인 강세장은 결국은 시차를 두고 다 오르거든요. 나중에는 뭐 발만 걸쳐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관이 퍼지면서 막 모두가 사면은 결국 아무도 살 사람이 없으면서 시장 조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강세장은 매우 크고 길고 거대하게 오거든요. 2014, 2021. 그런 것처럼 그런 시기가 되는 환경이 맞아진다 생각하면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되고, 이제 그게 아니라면 아닌데, 그냥 올라요 내려요, 뭐 하반기에 올라요 내려요 이제 올라도 0.1 상승이냐 0.3 상승이냐, 그리고 오르는 기간이 뭐 최소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가로축 세로축을 같이 질문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더 이제 좋은 이제 질답이 가능하니까, 너무 막 그렇게
홀이에요, 짝이에요? 이런 것만 묻지 말고 이제 더 깊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가 외부 나갔을 때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랑 투자 기회 좀 찝어주시면서 개인적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근데 일단 저는 아마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뭐 댓글 분위기가 좋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막 이렇게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 그래요? 맞아요. 저와 생각해도 댓글 분위기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작가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전반적인 성향이 그 자산 보수화 성향인가 자산 이제 진보 성향일까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폭락 얘기하시는 분도 상승 얘기하시는 분도 꼭 비슷하게 출연을 해서 물론 요즘에는 상승 얘기하시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긴 한데 저는 상황이 달라지면은 달라진 상황에 맞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바꿀 때마다 비평 비난을 받는 거를 제가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마 뭐 제 방송 이후에도 제가 좋은 댓글 받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느꼈던 그냥 제 소회는 결국은 사람들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는 시장이 좋을 때 나오는 거고 또 자기 실력이 나쁘다고 또 오해하는 것도 시장이 약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돌이켜보면은 저만 하더라도 강세장에서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주식을 2004년부터 했다고 쳤을 때 2004, 5, 6년 굉장히 양호한 수익이 나왔는데 시장이 좋았어요. 그리고 2008년부터는 안 좋았는데 시장이 약했습니다. 퇴직하고 2020년에 주식하고 싶어서 퇴사를 했으니까 20년, 21년에 성과가 아주 좋았는데 시장이 좋았어요. 그리고 22, 23, 24년 안 좋았습니다. 시장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성과가 또 아주 좋은데 시장이 좋았거든요. 결국은 돌이켜보면은 최상욱이라는 인간은 달라진 것도 없는데 물론 그 사이에는 뭐 이런저런 익히고 공부도 하고 뭘 많이 했지만은 시장 좋을 때는 뭘 해도 소위 볼 확률이 높죠. 소위 똥을 사도 거기 똥에도 유동성이 들어가니까 똥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느껴요. 그냥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구나. 설령 실수를 해도 소가 뒷걸음을 쳐서 개구리를 밟아도 개도 오르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지금이 진짜 강세장이라는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부동산도 잘 생각해 보면은 14년, 19년 그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맞췄다고 할 때 그거가 결국 강세장이니까 그냥 오른다고 한 얘기가 잘 들어맞았던 것 같고 20년, 21년 틀렸다는 거는 강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하락 안정화를 얘기하는 게 틀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2년에 시장 안정세가 세게 나오니까 그때 소위 뭐 신인도가 약간 올라가는 거를 느꼈었는데 근데 그것도 하락만 내내 얘기해서 하기보다는 너무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약세가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는 약세장 기조이죠. 그렇지만은 약간 일부 서울 상급지에서부터 5분위, 4분위, 3분위로 넘어가는 그런 변화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뭐 이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스파이크가 있고 나서 그냥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는 얘기를 듣고 뭐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 저도 사람이니까 이제 좋은 댓글까지는 안 달아도 그래도 이제 야, 뭐 너무 때리지 말라. 최상욱 대표님이 마지막 멘트를 보면서 그동안 댓글에 많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은 여러분 댓글 사실은 지금 올해 상반기 주식 성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런 욕 먹으면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뭐 제가 대중들한테 각인이 된 것이 부동산 시장 전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활동은 열심히 할 거예요. 조금이라도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지난 20년을 정리해보면은 결국 강세장, 약세장만 잘 맞춰도 큰 문제가 없더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뭔가 강세장으로 진입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맞아요. 현상이다. 그러니까 서울이요.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로 나와주신 최상욱 대표님께 선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선생님은 최상욱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